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니체의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4번째 강좌겠죠. 서문 포함해서 24번째. 서문 빼고 표기로는 22번째입니다. 그죠? 참 오늘도 재미있는 니체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사유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마 31절과 32절 정말 중요한 전부 다가 중요하고 재미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32절에서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듯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문서를 읽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니체의 세계, 그죠? 1차 자료, 예도 TV에서만 볼 수 있는 1차 자료의 세계, 그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막의 철학자에게 사랑이고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또 예도 TV 후원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니체, 그죠? 계속해서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응? 만페얼, 에얼트, 운트페얼, 아테트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ohne jene Kunst der Nuance 이렇게 나가요. welcher den besten Gewinn des Lebens ausmacht. 자, 삶의 최상의 이득을 형성하는 뉘앙스의 기술 없이도 이렇게 나갑니다. 뉘앙스, 뭔가를 분별하는 차이의 미묘한 차이를 분별하는 뉘앙스의 기술, 쿤스트. 여기서 예술보다는 뉘앙스를 구별하는 예술적 어떤 그러한 기술 없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는 뭔가를 존경하기도 하고 뭔가를 멸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멸과 멸시는 차이의 분별 없이, 그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젊음의 어떤 그러한 질풍노도의 슈투엄 운트 드랑과 같이, 그죠? 낭만주의의 어떤 구호였죠. 그렇게 젊은이들은 존경하기도 하고 또한 쉽게 멸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과 인간과 사물을 긍정과 부정으로 뒤덮은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그죠? 어떤 특정 사물과 인간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이분법적인 그런 것들을 뒤덮어서 거기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의 기술, 디쿤스트 대한 뉘앙스의 기술 없이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죠? 계속 나갑니다. 모든 것은 알레스 다라오프 아인게리히테트 다스 다라오프,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모든 취향들 중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취향, 여기에 동격으로 써놨어요. 무제약자에 대한 취향.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철학에 대한 전공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코멘트가 없인 어려운 거예요. 무제약자에 대한 취향이 뭐야? 여기가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취향.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칸트 강좌에서 무제약자, 무조건적인 것. 이게 이후에 괴테를 통하여 낭만주의와 더불어서 자연과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모든 식물과 동물의 세계 한가운데를 결합시켜주는 그러한 신적 기운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무제약자에 대한 취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좀 비꼬는 거죠. 무제약자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게 도대체 존재하느냐? 니체는 지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데얼 게슈마크 피얼 다스 운베딩터,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취향이 잔인하게 바보 취급되고 그 다음에 오용된다라는 거야.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야. 젊은이들한테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 좀 냉소적이고, 그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학문적인 것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본인은 능력도 안 되면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 자들이라든지 또 뭐 어느 한쪽에서 또한 자기와 대립되는 이런 냉소적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제약자에 대한 태도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야? 오용되기도 하고 거기에 빠지기 무조건 존경하고 찬양하다가도 또 바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기술을 그의 감정 속에 두고 더욱이 인공적인 것으로서 어떤 시도를 감행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무제약자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취향은 젊은이들에게는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는 오용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쪽으로 모든 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뭘 배워? 어떤 예술을 그의 감정, 그게 미묘한 기술 위에서 했죠. 미묘한 차이의 기술을 감정 속에 두고 삶을 이제 분별하는 법을 의역합니다. 배울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오용되고 그런 취향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이제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삶의 예술가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삶의 예술가인데 좀 성숙한 인간이 될 때까지는 젊은이들은 이런 무제약자에 대한 그러한 취향이, 그죠? 바보 취급될 때도 있고 뭔가 오용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Das Zornige und er viel er fürchtige er fürchtige 뭐죠? 경외적인 거. 여러분, 뭔가 존경하면서 공포심을 갖는 거. 지금 그런 뜻이에요. er fürchtige. 자, 경외스럽고 그 다음에 쪼르니게 분노스러운 거. 젊은이들이 분노도 잘하고 경탄도 잘한다는 거야, 니체는. 그러니까 경외스럽고 그 다음에 또한 분노를 잘하는 이런 특징은 이런 거는 경외감을 갖고 분노를 잘하는 이런 거, 젊은이들에게 딱 적합한 그런 특성을 이루는 그러한 이 두 가지 특징은 어떤 힘도 얻지 못해. 그게 이런 것들이 인간과 사물을 그것이 이런 인간과 사물에게 쏟아내어질 때, 독일어로 지히 아우슬라센 안 플러스 3격이에요. 그게 어떤 인간과 사물에게 어떤 감정이 쏟아내지다 할 때, 방출되다 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여기서 썼어, 니체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분노스럽고 그 다음에 경외스러운 이런 두 가지가 인간과 사물에게 쏟아내어질
지는 그런 정도로 이런 감정기 인간과 사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쉼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분노도 잘하고 경탄도 잘해. 그러니까 경외감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마치 프로이트를 보지 않나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감정, 그죠? 양가 감정, 암비발렌츠. 어떤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분노를 해.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져. 이 두 가지는 어떤 인간과 그 두 가지 감정이 쏟아내지는 인간과 사물, 대상들을 변조하고 위조시켜 버려요. 그럴 때까지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특징을 이루는 두 가지 감정은 결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은 그들의 젊은 시절에는 사물과 인간들, 그들이 이러한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을 위조시키고 변조시킬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자체로 이미 위조시키고 변조시키며 기만적이고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래 나와 있어. 자, 잘 읽으세요. Jugend ist an sich schon etwas Fälschendes und Betrügeres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기만적이고 펠션, 위조하고 변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젊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나중에 이 젊은 영혼이 순수한 실망감에 의하여 어떤 실망감에 의하여 이 바람 때문에요. 이 원서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강좌를 하거든. 이 바람 때문에 이게 넘어가. 책도 뭐. 자, 순수한 어떤 그 실망감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이 젊은 영혼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게 되면서, 이해가 되죠? 이제 젊은이들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분노와 경외심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또 의심하기 시작해.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언제나 여전히 여기에 형용사적 부사구가 붙었어요. 독일어로 하이스 운트 빌트 이래 돼 있어. 여전히 뜨겁고 거칠게. 젊은이들은 뜨겁고 거칠잖아, 그죠? 뜨겁고 거칠게 그 영혼의 의심과 양심의 가책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경탄심을 가진 것에 대하여 이제 사물에 대하여 위조시키고 이러니까 또 해결책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젊은 영혼은 얼마나 이제부터 스스로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스스로를 참을성 없이 갈갈이 찢게 되며, 또한 얼마나 자신의 긴 자기 기만, 자기 현혹에 대하여 보복감을 갖게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자기 기만이 자의적인 맹목성이기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자기 현혹,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그 영혼이 마치 자의적인 맹목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맹목성이기나 한 것처럼
자기 현혹이나 자기 기만, 독일어로 젤프스트 페얼 블렌딩인데, 페얼 블렌드는 뭔가를 가리다라는 뜻이야. 시야를 가려. 그래서 뭔가를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현혹, 기만 이런 뜻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대하여 그는 복수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영혼은. 이런 게 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짧은 문장에, 그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게 들어있냐고. 응? 자, 벌써 책이 넘어갑니다. 책이 넘어갈 때는 무거워서 넘길 수가 없어. 자, 이러한 과도기의 시기에 인디즘 위벌강 이렇게 돼 있어요. 위벌강어. 자, 과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에 대한 불신을 통하여. 그러니까 젊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자기의 감정을 또 신뢰하지도 못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벌을 주고, 또한 자신의 감격에 고문을 강해요. 독특합니다. 이런 독일어 폴턴 자인의 베가이스터룽이라고 나와 있어. 베가이스터룽은 어떤 정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젊은 영혼들은 의심을 통하여 자신의 뭐죠? 자신의 어떤 그 감격스러움에 대하여 고문을 가하여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 좋은 양심을 위험이라고 느껴. 위험스러운 거. 아, 좋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니체의 이런 글쓰기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칸트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니체 전문가들 중에서 니체는 칸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해체를 수행하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다 소급시키지만은 항상 인식론적 해체에는 칸트가 들어있어요. 좋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스럽다고 느껴, 젊은이들은.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를 은폐하고 보다 더 섬세한 정직성을 자기 은폐시키고, 또한 권태스럽게 만드는, 정직성을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서 느낀다는 거예요. 뭐죠? 삶에 대한 욕동과 삶에 대한 충동이 강한 게 젊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좋은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그들에게, 그죠? 이러한 구테게비센, 구테스게비센, 좋은 양심이 마치 섬세한 정직성을 은폐시키고, 자기 은폐시키고, 또한 그런 것들을 권태스럽고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참 계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폴 알렌만 님트 팔타이 그룬트 젝즐리 팔타이 게겐 디 유겐트, 멋진 말이 나와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젊음에 대하여, 젊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그죠? 말에 대하여 당파심을 갖고 당을 지어서 대항하여 당을 지어서 당파심을 갖고 대항한다라는 거야. 독특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인 야르 젠트 슈페터, 이거는 그 뭐야, 야르 젠트입니다. 야르 젠트는 10년 후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만 베그라이프트 다스 아우디스 알레스 노호 유겐트 발, 이 모든 것이 바로 젊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개념 파악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젊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러한 기만과 이러한 정직성의 변증법, 분노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하여 경외하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들이 또 금방 사라져서 자기 자신에게로 또한 방향을 틀어서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젊음.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젊음이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었죠, 여러분? 32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엄청난 게 나옵니다.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2절은 니체의 문체 속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이 보이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 인간의 가장 긴 역사의 시간을 통틀어 보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독일어로 프레히스토리쇼 짜이트, 영어랑 같아요. 프리히스토릭,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행위의 가치와 무가치는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 기결되어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니체가 지금 선사시대를 언급했어요. 선사시대에는 행위의 가치와 무가치는 그거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에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며 그 행위가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니체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행위 자체는 행위의 출처, 기원, 행위의 기원과 같이 행위 자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그게 그 고대의 선사시대의 도덕의 특징은 뭐였어? 어떤 행위를 결과로부터 추론하여 행위의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다, 이래 봤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고려되지 않고 행위의 출처라든지 행위의 기원도, 그게 행위의 원인과 행위의 출발점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만 고려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또한 중국에서 어린아이의 영예, 상도돼요. 독일어로 아우스짜이히능인데 이것은 명예와 표창장 다 됩니다. 여러분, 표창장 아시죠? 어린아이가 영예스럽게 상을 받았어, 표창장을. 그리고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당해. 이 두 가지는 자신의 부모에게로 소급되는 거야,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부모에게로 가니까 뭐야? 행위의 결과로부터 행위를 추론해내는, 그래서 니체가 지금 중국의 상황을, 문화를 비유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행위가 그렇다가 아니고, 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죠? 자, 그렇게, 인간을 어떤 행위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도록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 행위가 성공을 거두느냐 성공을 거두지 않느냐의 어떤 영양사의 힘과 같은 거였어요. 릭 비얼켄데스, 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 이 시대에는 뭐죠? 이 시대에는 어떤 행위가, 그죠? 아들의 어떤 것이, 아버지, 그죠? 아버지에게로 소급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는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하여 성과가 있느냐, 에어폴크가 있느냐, 미스 에어폴크, 성과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인류의 전도덕적 시기라고 부를 것이다.
됐어요. 이러한 선사시대 어떤 행위를 결과로부터 추론하여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을 폴 모랄 이슈, 전도덕적인, 도덕 이전에, 도덕 이전에 이런 뜻으로서의 전도덕적인 시기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니체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에? 자, 그래서 칸트 용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어야 돼. 니체, 근데 칸트 용어인데 칸트란 말 안 써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런 번역 백날 읽어봐야 칸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칸트 개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교양 수준으로.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라지게 되고 니체의 이 문구에서의 중요한 어떤 그런 논점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자,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당시에 또한 알려져 있지 않았어. 언제? 선사시대, 전도덕적 시대에는. 알았죠? 그때에는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명령, 칸트죠, 칸트.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죠? 응? 이 무조건적 정언명법과 같은 이러한 임페라티프는 그 시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칸트가 나옵니다. 선사시대에서 이제 칸트로 가는 거야. 자,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지난 수천 년, 만 년 동안에 걸쳐서 이에 반하여 사람들은 몇몇 이 지구상에, 몇몇 거대한, 위대한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출처, 헤얼쿰프트, 행위의 기원, 출처를 출처가 그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까지 진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과로부터 행위를 추론한다 그러면 이제 행위의 출처, 그래서 칸트가 뭐라 그래? 행위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칸트 여러분. 근데 칸트 이 32절에 칸트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죠? 일반인들이 니체를 읽고, 그래서 니체를 이해했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독일어로 딱 보면 그 용어가 누구 건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논문도 아니고 니체 같은 사람이, 논문은 하수들이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문체를 사용하는 니체 같은 대가가, 여러분, 학위를 줘도 안 받죠, 니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문체를 사용하는 자, 거기에서 논문 쓰듯이 이게 칸트 용어다, 이게 뭐 이래 쓰겠어요, 글을? 그럼 그게 뭐 가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여담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 행위의 기원이 이제 그 가치를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그 지점에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는 거야. 자, 칸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줄을 빡빡 치십시오. 이러한 행위의 출처와 기원이 행위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이러한 철학의 특징이 이제 나와. 첫째, ein großes Ereignis als Ganzes. 뭐죠? 전체로서의 위대한 사건, 한 사건을 전체 안에서 보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선과 척도의
두드러진 세련화가 나타나.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귀족 시대의 귀족 정체의 가치들의 지배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게 중요한 거야. 무의식적인 나하비열쿵.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원어가 알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하비열쿵이 뭐야?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과 같은 거야. 무의식적 후유증도 연구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어떤 출처와 기원에 대한 신앙의 지배로부터 오는 무의식적 후유증, 후속 영향.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 도덕적 행위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대의 표지, 이해가 됐어. 두 번째 시기가 나왔어. 첫째는 행위를 결과로부터 추론해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했던 프레히스토리쇼 짜이트, 원시시대. 아니면은 뭐죠? 원시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는 전도덕적 시대, 그죠? 맞죠? 폴 모랄리쇼. 두 번째는 출처를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원의 도덕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도덕적 시대. 이게 칸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에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끝냅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그래서 도덕적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어떤 표식이 또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여기 정말 재밌어요. 최초의 자기 인식애로의 시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뭐죠? 결과 대신에 출처, 헤얼콤프트, 기원. 그 다음에 관점의 전도. 관점의 전도. 여러분, 관점의 전도가 뭐야? 관점의 뒤집어짐. 관점이 뭐죠? 벨쇼 umkehrung der Perspektive. 그러니까 관점이 의역하면 뭐야? 결과에서 기원, 출처로 옮겨졌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관점의 전도가 일어났어. 그래서 확실하게 긴 투쟁과 그리고 긴 어떤 그 동요 이후에야 비로소 도달된 그러한 전도, 뒤집음. 뭐죠? 긴 투쟁과 싸움과 동요, 왔다 갔다가 흔들리는 동요 이후에야 도달된 관점의 전도. 그러니까 도덕에서의 그 거대한 관점이 뭐죠? 결과에서 기원으로, 결과에서 출처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야. 참. 물론 치명적인 새로운 미신이 있었고, 이 관점에도 치명적인 새로운 미신이 있었으며, 해석의 독특한 협소함이 이로써 이와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점이 옮겨져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이론이 파악되고 해석됐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협소함이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해석의 협소함. 이건 뭐야? 칸트가 다 해놓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칸트를 보충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자, 벌써 31절도 32절도 절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행위의 출처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특정한 의미에서 의도의 출처로 해석했다는 거. 줄 빡빡 치셔요. 줄 빡빡 쳐. 아, 정말 줄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도가 독일어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위의 출처를 의도의 출처로, 의도로부터 나온 그런 출처로 해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를 본다는 거죠. 칸트로 가는 거지 뭐. 독일어로 아프지히트입니다. 의도에서 나온 행위를 그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부터가 아니라 그 출처, 그 행위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행위의 의도였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가치라는 거는 그 행위의 의도의 가치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행위의 가치는 행위의 의도의 가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행위의 전체적인 출처이자 전 역사로서의 의도. 너무 쉽죠? 그러니까 행위의 전체적인 출처와 행위의 전 역사, 이전 역사, 모든 행위는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행위 이후의 현상을 보잖아? 그런데 행위의 출처를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행위의 의도, 행위 이전의 전체, 폴게시히테 전체 역사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의도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입견 아래에서 거의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여러분 줄 치십시오.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가 누구야? 칸트지 뭐. 칸트지 뭐 누구야?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런 선입견이라 그래. 선입견. 포우어타일렌. 가다머가 사용하는 선판단, 선입견. 이런 선입견 아래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도덕이 칭송되고 도덕적으로 나무라지고 도덕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 도덕적으로 철학함이 실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칸트지 뭐 누구야? 뭐 흉도 뭐 도덕 근데 일단은 칸트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시대에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그 행위의 가치의 뒤집어짐 전도와 근본적인 가치의 이동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필연성에 우리가 도달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 그런데 뭐 덕분에 다시 한번 제4의 인간의 자기 의식과 인간의 어떤 그 깊은 심화의 덕분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전도시키고 이 가치를 근본적으로 이동시켜보는 이러한 필연성에 도달해 있지는 않는가. 뭐죠? 칸트를 뒤집어서 이제는 그 출처에 무의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1차자로 읽기에서. 근데 요 부분을 놓치면
니체를 이해한 게 아니라 지 혼자 책 읽은 겁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응? 자,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선 도덕 외적인 시대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어떤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뭐죠? 계속해서 이제 칸트를 이 두 문장으로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깐다고, 여러분. 혼자 책 읽으면, 뭐 이러고 그냥, 이 중요한 거를 하고 있다. 그게 세 개의 포인트가 뭐야? 폴 모랄리슈, 전도덕적인. 두 번째가 뭐야? 도덕적인, 모랄리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우설 모랄리슈, 도덕 외적인. 이게 뭐야? 이게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출처에는 무의식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것 하지 않나, 여러분? 프로이트와 락강 이전에, 여러분. 참,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야 됩니다, 진짜. 니체 그러면 뭐 신 죽었다 그러고 이지라라고 책 하나 안 읽고 헛소리 삑삑하고, 아이고. 엄청난 계몽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철학에서. 자, 오늘날 적어도 우리 비도덕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구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우구심인가 하면은 바로 비의도적으로 행위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뭐야? 무의식입니다. 의도가 아닌, 출처에는 의도가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독일어로 nicht absichtlich, 그리고 이 비의도적을 또 니체가 강조해 놨어요, 문체를. 아이고, 그 비의도적으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비의도적인 것 안에서 행위의 결정적인 가치가 행위의 비의도적인 것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우구심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뭐죠? 칸트가 그 시대의 도덕적 행위를 지배하는 실천 이성을 지배적인 담론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의구심이 일어나는데, 아니, 행위의 출처의 의도가 아닌 행위의 출처의 비의도가 중요한 시대가 오고, 그 비의도가 바로 그 행위의 본질, 결정적인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비의도적인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페얼 다하트가 레크트지 발생하고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차 자료의 깊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행위의 의도성, 행위에 의해 보여지고 알려지고 의식될 수 있는 모든 것, 줄 빡빡 치십시오.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들이 철학을 알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그게 의도라는 게 무의식으로 쓰인다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나와? 행위에 의해, 의도에 의해, 행위의 의도에 의하여 보여지고 알려지고 의식되는 모든 게 뭐야? 의도라는 거야. 그게 이런 출처의 이런 의도의 의식적인 것, 알려지는 것, 알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행위의 가치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니체는요. 근데 더 놀랍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적인, 알려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의식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모든 행위의 의도성은 뭐죠? 행위의 표명과 행위의 뭐죠? 행위의 표명과 행위의 뭐야?
피부 껍질에 불과한 그런 것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핵심이 놓여 있어요. 이런 의도성은 인간의 행위의 동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무의식적인 것이 알맹이고, 이러한 의도성, 이런 의식적인 것은 뭐야? 껍데기와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깊이가 아닌 표면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은 뭐 심층을 다루잖아요. 여러분, 얘도, 이거는요, 프로이트 락강을 아는 자, 그리고 니체를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지금 원문을 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이트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이 문장에서 뒤집어져야 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 껍질과 같이 어떤 것을 무심코 드러내는 거는 뭔가를 무심코 드러내. 그런데 페어라텐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비트레이야, 배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런데 무심코 드러내면서 누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무심코 드러내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 줄 빡빡 치십시오. 무심코 드러내는데 이게 무의식이지 뭐야. 프로이트가 그냥 환장하게. 제가 볼 때 이 대가들은 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봐. 이건 뭐야? 다시 읽어줄게. 저 가죽 껍데기나 피부 껍질, 여러분 짐승의 가죽 알죠? 이 표면, 이 표면과 저 껍데기와 같이, 가죽 껍데기라든지 피부 껍질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이 뭔가를 드러내. 무심코 드러내는데, 그러나 그러한 표면은 우리가 눈가리로 표면만 보고 사태를 결정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노혼메얼 비얼크트 이래 나와 있어, 독일어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무의식적 정신분석학적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은폐라고 하는, 감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니체의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건 논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예도가 강좌 시간에 밥 먹듯이 떠들어 떼듯이. 정말 깊이가 있는 문서죠, 그죠?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문서입니다, 그죠? 점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점점 놀라운 게 나옵니다, 또. 요컨대,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는가 하면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요구하는 표징이나 징후라고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의 배후에는, 의도는 뭐야? 무의식적 욕망이 표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이 표상은 통하여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여러분 봐봐, 이거 완전 프로이트예요. 지금 완전 여러분 봐봐. 그리고 리케르가 정신분석학은 뭐라 그래? 해석이라고 그랬어. 지금 정신분석학이 해석이라는 말을 리케르가 한 게 아니라 니체가 했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는 생각한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증상이자 표징이라 그랬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상이자 표징, 정상까지 나왔어. 짜이셴 운트 짐프톰, 심프텀이죠, 영어로. 정상이자 표징, 해석을 요구하는, 참 진짜 대단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신죽음 이야기는 니체한테서 아무것도 아니야. 포스트 모던에서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거는 그래서 어떤 표징인가 하면은 너무 많아서, 따라서 자체로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해서 자체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줄 빡빡 치십시오. 너무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 정말 천재 아닙니까? 무의식이 그렇지 뭐. 너무 많은 것, 주필러라이를 의미하면서 니즈, 의식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해보면 엄청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 감동을 내서 얘도가 그런 표징이 바로 모든 인간의 행위의 의도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의도를 잘 보면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의식의 의도를 갖고는 이걸 파악을 못 한다는 거야. 이미 니체는요, 한 세기 전에 19세기에 이미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그것도 의식 수준이 아니라 문화를 정신분석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이게 니체의 가장 큰 업적의 철학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미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도적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선입견에 불과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왜? 도덕 배후에 정신분석이 있거든. 정신분석 이야기하지 않는 도덕은 예수도 이야기하잖아. 가식이에요, 가식. 가면 쓴 거고, 지는 더 큰 욕망과 지는 더 큰 그러한 무의식의 무서운 것을 감추면서 남한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와 라강, 니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도덕 윤리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예수가 제일 싫어한 게 뭐야? 바리새인이라서, 바리새인이 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선이라고, 위선. 행동은 안 하면서 지는 더 더러운 놈이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위선을 싫어했던 거야, 예수는. 여러분, 이 점에서 니체와 예수는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선입견이었고 너무 서두르는 것이었고, 아마도 이런 도덕은 잠정적인 거야. 그래서 이 잠정적인 거라는 말에는 뭐가 붙어야 돼? 나중에 정신분석학과 같은 무의식을 다루는 철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잠정적인 거야. 정신분석학이 덧붙여져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야. 락강적으로는 뭐야? 에크리에 칸트와 함께 있는 사드가 붙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스트롤로기 운트 알키미, 뭐예요? 점성술과
연금술의 계열의 사물에 불과한, 그러나 어쨌든 극복되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거야. 이런 도덕은 극복돼야 돼, 여러분. 정신분석하기 더 붙여져야 돼. 뭔가가 불완전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도덕의 극복, 어떤 의미에서 도덕의 극복, 즉 심지어는 도덕의 자기 극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긴 은밀한 과제의 명칭이 될 텐데, 가장 섬세하고 가장 정직하고 또한 악한, 오늘날의 악한 양심, 즉 영혼에 살아있는 시금석으로서 이러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정직하고 어느 정도의 악동과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양심에게로 뭐죠? 따로 보류되어서 따로 떼내어져 있었던 그러한 저 긴 은밀한 과제에 대한 명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에 줄 빡빡 치십시오. 가장 정직한 지성, 가장 섬세한 지성. 그래서 양심에도,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명칭이 될 것이다. 양심이 배후에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야 된다.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락강과 프로이트는 니체에게 와 대가리를 숙이고, 그죠? 엄청난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 자, 얘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4번째 강좌. 그러나 서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기로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22로 기록됩니다. 이 강좌도. 서문 합쳐서 24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